이번 주 메인 프로그램 디비전 프리뷰 시즌 프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린 것처럼 NFC 사우스 디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뉴올리언스 세인츠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시즌을 살펴보면 성적이 5승 12패. 근데 디비전 4위입니다. 아니 왜 4위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냐면 캐롤라이나 팬서스도 5승 12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승률이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순위를 나누는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헤드 투 헤드 성적, 디비전 성적, 컨퍼런스 성적 이런 것을 보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팬서스와 헤드 투 헤드, 디비전 성적, 컨퍼런스 성적이 똑같아요. 근데 승리한 상대 강도 이거를 SOV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팬서스가 우세하기 때문에 세인츠가 자연스럽게 4위가 돼버렸습니다. 디비전 꼴찌 참 안타까운 성적이죠. 이 정도로 안 좋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좀 간단하게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펜스부터 살펴보면 이 시즌 초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클린트 쿠비악의 효과가 진짜 있나 싶었어요. 쿠비악은 24시즌 진짜 많은 기대를 받고 세인츠에 합류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트리가 탄탄하죠. 게리 쿠비악의 아들이면서 젊은 나이에 뭐 브론코스, 바이킹스, 나이너스를 거치면서 아빠 쿠비악, 뭐 나다니엘 해켓, 카일 셰너한 이런 인물들을 다 사사했기 때문에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기반의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던 코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시즌 개막 2경기에서 세인츠 오펜스가 91점을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리그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12 퍼스넬, 21 퍼스넬 이런 것들을 절반 이상 활용을 하고 프리스냅 모션, 와이드 존 러싱 여기에 플레이 액션을 더하면서 데리카가 진짜 환상적인 스탯을 뽑아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시즌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5주차부터 생겼는데 데리카가 칩스 경기에서 4쿼터 이 히트를 당했는데 옆구리에 부상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발생했던 어떤 스킬 포지션 주요 선수들 뿐만 아니라 오펜시브 라인 뎁스의 내구성에도 이슈가 생겨버렸어요. 오펜시브 라인 같은 경우에는 8명의 오펜시브 라인맨이 같이 25% 이상 스냅을 소화하는 그런 진짜 빈번하게 오펜시브 라인 선수들이 교체가 되는 이슈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 플레이 액션을 활용한 플레이는 물론이고 러싱 오펜스까지도 제동이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프레셔가 계속 노출이 되면서 쿼터백이 계속 히트를 당하고 색을 당하고 포켓을 벗어나서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연출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결국 이 팀은 오펜스가 안 돌아가고 또 저희가 후술하겠지만 디펜스도 안 돌아가면서 7연패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에 헤드코치인 데니스 앨런이 결국 해임이 됐고요. 연패가 끊기면서 평균 득점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생산성이 시즌 초 수준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결국 하위권을 전전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폭발적이었던 첫 2경기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 역시 부상이었고요. 이제 그 시작은 아마 라인 붕괴였던 것 같습니다. 주전 가드 센터인 시저 루이스 그리고 에릭 맥코이가 사실 3주차에 부상을 당하면서 좀 장기간 결장이 시작됐고요. 1, 2주차에 폭발적이었던 런게임이 위력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에릭 맥코이는 리그에서 거의 최고 손에 꼽는 럼블라킹 능력을 보유한 센터였고 맥코이의 부재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라인의 조합은 계속해서 바뀌고 라인 간의 케미스트리가 중요한 특히 이 쿠비악의 존 스킴은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덩달아 런게임에 기반한 플레이 액션 헤비한 이 패싱 게임도 덩달아 위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데리카, 클리스 올라웨, 뭐 알빈 카마라 핵심 선수들까지 다 부상으로 신음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첫 2경기에 정말 고점을 맛보고 그 이후로는 이 폭발적인 오펜스가 남은 15경기 동안 다시 재현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펜스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럼 디펜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인츠의 디펜스가 이렇게 약해졌나 싶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1차적으로 이 런스탑 붕괴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패스러시의 효율도 크게 저하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전 세컨더리 선수들까지 이탈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리그 하위권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시즌 도중에 결국 헤드코치가 경질됐어요. 그러면서 코치 시즌이 교체되는 그런 혼란이 막 더해지면서 정말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세인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막 후 2연승 동안 단 29점만 실점을 했거든요. 그리고 레드존에서 터치다운 레시오가 25%에 달할 정도로 선전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베테랑 코어 선수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했는데 이후에 7연패 기간 동안 세인츠의 디펜스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브라이언 브리지 그리고 케일러 썬더스의 갭 통제는 완전히 실패했고요. 이것은 런스탑 붕괴로 연결이 됐습니다. 일관적인 포맨 프레셔 부재는 패스러시 효율 저하로 연결이 됐고요. 세컨더리에서는 상대 컨셉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운영하기 쉬운 커버3 클라우드 같은 디펜스 형태가 계속해서 남발이 됐고, 이런 현상은 상대의 퍼스트, 세컨드 다운, 공격 성공률 향상으로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얼리 다운 러시 성공률이 무려 61%에 달했거든요. 너무 높아요. 그러면서 런 디펜스의 EPA가, 즉 플레이당 기대할 수 있는 7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대 점수가 마이너스 0.12였어요. 런을 할 때마다 상대에게 0.12점을 그냥 내준 이런 효율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좋았냐. 리그 30위였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던 세인츠의 디펜스 치고는 너무 처참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그러면서 연패 기간 동안 세인츠는 경기당 30.4점이라는 막대한 점수를 계속해서 상대에게 내주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네요. 저 사실 잘 정리해 주셨지만 이 런 디펜스 붕괴로 시작해서 디펜스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다 발생했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150 러싱 야드 이상을 허용한 경기가 8경기였고요. 캐리당 러싱 야드 4.9 야드를 허용하면서 31위를 또 기록했죠.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의 기본적인 갭 홀딩을, 갭 컨트롤을 비롯해서 라인베커들의 런핏이 하나도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런딩 패스는 사실 갭에 책임이 있는 7, 8명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브라이언 브리시 그리고 체이스 영 같은 선수들이 사실 갭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 순간마저도 갭 책임을 포기하고 갭을 뚫고 들어가려는 일종의 좀 욕심이 있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러면서 갭 책임이 라인베커 그리고 디펜시브 라인들 간에 좀 어긋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코칭 문제 그리고 선수들의 실행력 문제가 다 반복이 되면서 런 디펜스에서 크게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남발했던 세인츠였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2025 오프 시즌 어떤 무브를 취했을까 살펴보면, 일단 대대적인 교체가 있었어요. 세인츠는 일단 헤드코치 자리를 교체를 했죠. 이게 엄청나게 매끄러운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세인츠도 사실 캘럼 머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코칭 캐러셀 방송에 예전에 라이브를 해놨는데, 요 녹화 편집본은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유력 후보 중에 하나긴 했어요. 1순위는 아니긴 했지만 이 캘럼 머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에는 더그 너스마이어가 합류를 하게 됐고요. 차저스, 필라델피아에서 이미 이 코치들은 서로 호흡을 맞춰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인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현대적인 디펜스 패러다임 도입을 위해서 브랜든 스테일리가 헤드 코치가 아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합류한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헤드 코치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전술가로서, 코디네이터로서는 분명히 보여줄 부분이 있다라고 팀은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선수단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감지가 되시나요? 펜스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데리카가 이제 자녀 연봉을 포기하고 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라운드에서 뽑은 루키 쿼터백 타일러 쇼가 이제 주전 쿼터백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그 외에 크리스 올라베 부상 이탈 후에 종이장처럼 정말 얇았던 와이드 리시버 뎁스에 베테랑 브랜든 쿡스가 추가됐고요. 가장 큰 변화는 오펜시브 라인일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서 뽑은 이 켈빈 뱅크스 주니어가 이제 레프트 태클을 맡을 예정이고요. 작년에 이제 레프트 태클을 맡으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이 탈리사 푸아가는 아마 본래 포지션인 라이트 태클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라이트 태클이었던 이 트레버 패닝이 가드로서 전환을 또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서 좀 연쇄적으로 포지션 이동이 예측이 되고요. 켈빈 뱅크스 주니어, 트레버 패닝, 에릭 맥코이, 그리고 시저 루이스, 탈리사 푸아가 이 좀 나름 탄탄한 라인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디펜스에서도 큰 변화가 있는 건 마찬가지죠. 오랜 기간 팀을 지켰던 마샬 레티머가 지난 시즌 중반에 이미 팀을 떠났고, 주전 코너백 폴슨 아디보도 팀을 떠났죠. 그리고 베테랑 세이프티 타이런 매튜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좀 세컨더리의 핵심 선수들이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줄리안 블랙몬 그리고 저스틴 리드까지 영입하면서 좀 새로운 세이프티 듀오가 완성이 됐고요. 이외에도 런 디펜스에 좀 강점을 보이는 이제 노즈 태클, 데본 가처 그리고 조나단 블라드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고 드래프트에서 또 3라운드에서 버논 브로튼이라는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약했던 이 런 디펜스를 보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 쪽에서 많이 보강을 가져갔다,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2025 시즌 세인츠의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켈렌 무어, 과연 켈렌 무어가 이 션 페이튼이 될 수 있을까? 이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션 페이튼의 그림자가 너무 크게 드리워져 있죠. 아직까지도. 헤드코치, 앞서 언급하긴 했지만 켈런 무어는 필라델피아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치렀죠. 그리고 세인츠의 헤드코치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어가 임명 당시 36살이었고요. 현재 지금은 생일이 지나가지고 37살이 됐습니다. 세인츠 역사상 가장 어린 헤드코치로 부임을 하게 됐고요. 션 페이튼보다 어린 나이에 헤드코치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어는 션 페이튼 이후에 첫 번째로 이 세인츠의 헤드코치가 된 인물 중에 오펜시브 마인드를 가진 코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오너인 게일 벤스는 창의적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클레 무어 같은 경우에는 카우보이스, 차저스, 이글스를 거치면서 다양한 팀의 각기 다른 스타일의 시스템을 경험을 했고요. 선수들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스타일로 팀을 재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이런 유연성 그리고 플레이어 중심의 철학은 션 페이튼의 오펜스 철학과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어 같은 경우에는 페이튼보다 좀 더 균형 잡힌 러싱 중심의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 현재 뎁스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두드러지기 때문이에요. 현재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쿼터백 이슈가 있죠.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 이슈, 와이드 리시버 뎁스 이슈, 그리고 캡 스페이스의 한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젊은 헤드코치와 함께 팀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험 많은 RB 뎁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플렉시블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글스 때보다 더 간결한 포메이션, 그리고 뭐 11이라거나 12 퍼소넬의 혼합과 같은 운영을 가져가면서 프리스냅 모션, 그리고 중단거리 패스, 그리고 플레이 액션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이전 시즌에 비해서 더 뚜렷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켈렌 무어의 어떤 시스템은 결국 쿼터백 프렌들리한 시스템으로 좀 많이 유명한 코치죠. 이미 오프 시즌 캠프에서부터 사실 선수들의 칭찬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특정 포메이션 그리고 특정 퍼스널 그룹핑 같은 이런 그룹을 모음 소리 혹은 첫 음절로 시작하도록 지정하면서 사실 선수들이 모든 포메이션 그리고 퍼스널마다 다 단어를 암기하기보다 패턴에 기반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콜을 듣고 이 플레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띵킹 프로세스를 한 단계 줄여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아마 오펜스의 형태는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가벼운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스프레드 오펜스에 기반해서 좀 쉬운 숫자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와이드 리시버들을 좀 넓게 펼치고 가벼워진 박스를 러싱이 공략하게 하면서 여기에 뭐 RPO나 스크린 게임이 섞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백들은 사실 박스의 숫자를 좀 카운팅하면서 쉽게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올 것 같고요. 중단거리 패스를 뿌리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펜서 레틀러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무어가 쿼터백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포인트 가드 역할이다. 그래서 공을 그냥 배급해주면, 선수들에게 배급해주면 된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쿼터백이 굉장히 친화적이고 부담이 많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쿼터백 1번으로 있는 이 타일러 쇼도 사실은 루키지만 이미 대학에서 6년을 뛴 선수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죠. 타일러 쇼의 어떤 패스 정확도는 이미 완성된 수준이고 조금 더 쉬운 시스템에서 좀 지속 가능한 드라이브를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인츠의 오펜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30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타이트엔드 노아 펀트가 벵갈스 방문하고 나서 세인츠 방문할 예정이래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벵갈스 이 시스템에 굉장히 잘 어울릴 않은데. 형태의 타이트엔드입니다. 노아 펀트는 일단 블러킹이 안 돼요. 조금 사이즈가 큰 리시버로 보시면 되는데, 에디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오펜스, 이렇게 퐁당퐁당 패스 잘 던지는 이런 스타일에 굉장히 적합한 타이트엔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갑작스런 소식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펜스도 살펴봐야겠죠. 저희가 잠깐 앞에서 언급하긴 했는데 브랜든 스텔리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스텔리 같은 경우에는 헤드코치로서는 분명히 실패했어요. 하지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전략가로서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상황별 유연성이 가장 큰 강점인 코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3, 4베이스의 다양한 블리츠, 그리고 혼합 커버리지로 공격적이고 현대적인 디펜스를 강조하는 코치인데, 이 코치의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켈렌 무어가 스테일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좀 꽤나
조금 파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사실 세인츠는 이 데니스 앨런이라는 코치 체제 하에서 이 4-3 시스템을 고수해 왔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스텔리로 선임을 하면서 본인들이 오랫동안 고수했던 시스템을 버리고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말씀 언급해 주셨지만 3-4 디펜스 베이스에 투하이 베이스 그리고 거기에 존 커버리지 그리고 변장 커버리지가 굉장히 헤비하게 쓰이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부임하자마자 이제 데본 가처 그리고 조나단 블라드를 영입하면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을 보강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스테일리 디펜스에서는 가벼운 박스, 즉 박스 내에 적은 인원으로도 런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데본 가처와 블라드는 사실 갭 컨트롤의 강점을 가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뭐 브라이언 브리시나 케일런 션더스 같은 선수들이 또 하필이면 갭 컨트롤을 잘 못해주는 이런 약점들을 갖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좀 쉽게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덩달아 이제 4-3 시스템의 어떤 디펜시브 엔드였던 캠 조던도 좀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선수의 역할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칼 그랜더슨 그리고 체이스 영 같은 패스러시 능력이 조금 더 돋보이는 선수들이 많이 빛날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 선수들은 3-4 디펜스로 가게 되면 결국은 손을 땅을 짚고 정렬하는 형태가 아니라 좀 스탠드업 러셔로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런 시스템에서 패스 러셔들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드업 러셔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블리츠 패키지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 가벼운 박스를 유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이프티 그리고 슬롯 디펜더들이 러싱 상황일 때 빠른 판단으로 이제 다음 이쪽 백필드 쪽으로 내려와주는 판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서도 결국 뭐 저스틴 리드 그리고 슬롯 디펜더인 알론테 테일러 이런 선수들이 더 많은 롤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부각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테일러는 뭐 차저스에서 헤드코치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이제 램스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사실 리그를 놀라게 했던 코치잖아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현재 부족한 세인츠의 디펜스 탤런트를 또 어쨌든 스킴의 힘으로 조금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인츠가 이렇게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의 미래를 마냥 밝게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데드캡 때문이죠. 그렇죠.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엄밀히 따지면 내년까지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주 맞습니다. 오랫동안 이 보상 구조로 계속 연기를 했거든요. 미래의 가치를 미리 땡겨 쓴 거죠. 우리가 막 신용카드 긁는 것처럼. 그래서 주전 그리고 베테랑 유지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초대형 데드캡을 파생하게 됐는데요. 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즌이 바로 이번 시즌이고요. 이것은 당분간 내년까지 계속해서 두드러질 예정입니다. 이 2025 시즌, 2026 시즌 거액의 데드캡과 함께 체감적으로 이 황금 세대의 마감기가 도래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2017년도 드래프트가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리면서 드류 브리스와 함께 슈퍼볼에 도전할 수 있는 로스터를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 슈퍼볼 진출에 실패했고 뭐 브리스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조금 윈나우 형식으로 코어 선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쥐어준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이어라는 장치를 활용해서 해당 연도의 캐피틀을 낮추는 대신 이 부담을 이제 미래로 미루는 그런 전략을 썼고요. 핵심 코어 선수들이 하나둘씩 팀을 떠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 토마스, 뭐 마션 레티모어, 라이언 램칙, 데리카 이런 핵심 선수들이 다 은퇴하고 팀을 떠나면서 이번 시즌 잡힌 데드캡이 8,700만 달러 정도고요. 전체 셀러리 캡이 2억 9천만 달러인 걸 감안하면 약 29% 정도를 29% 정도의 비율을 팀에 없는 선수들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 이어서 이번 시즌 2위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5,700만 달러가 잡혀 있고 이거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뭐 테이섬 힐, 알빈 카마라, 뭐 캠 조던, 드마리오 데이비스의 계약이 또 있기 때문에 보이드 이어로 캐피트가 또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 미래를 끌어다 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시즌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팀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죠. 루키 계약에 묶여 있는 선수들이 그 돈의 그 이상의 가치를 해주는, 잘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다행인 점은 최근 드래프트 결과가 뭐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22년 1라운더 크리스 올라베는 뭐 부상 이슈가 있긴 하지만 리그 상위급 와이드 리시버로 성장을 했고요. 또 다른 1라운더 뭐 트레버 패닝도 기대만큼 성장하진 못했지만 뭐 어쨌든 이번 시즌 주전 가드로서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요. 23년 1라운더 브라이언 브리시는 뭐 패스 러셔의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24시즌 1라운더 탈리사 푸아가, 그리고 2라운더 코너백 쿠레이드 맥킨스트리 루키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뭐팀 내에서 각 포지션에서 뎁스 최상단에 위치하는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이제 25시즌 루키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1라운더 태클 뭐 켈빈 뱅크스, 그리고 2라운더 쿼터백 타일러 쇼에게 꽤나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포지션들이 쿼터백이고 레프트 태클이니만큼 포지션을 고려한다면 이 둘의 활약이 더욱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직전 시즌 탈리사 푸아가 쿠레이드처럼 잘해줘야만 이 팀이 잘 굴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들이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해주지 못한다면 진짜 당분간 세인츠는 데드캡을 소화해야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든 2, 3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타일러 쇼, 그리고 이 새로 합류한 타일러 쇼와 켈빈 뱅크스가 좀 희망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뭐 데드캡 뭐 5,700만 달러 받는 거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돈을 적게 받는 선수들이 높은 효율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데드캡 문제는 크게 이슈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드래프트로 흥했던 세인츠인 만큼 또 최근 드래프티들의 활약을 조금 이번 시즌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한 시즌을 보낸다면 나름 유의미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세인츠 이야기를 해보았고요.